재봉틀 소리가 멈췄습니다. 박영수는 낡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지요. 겨울 햇살이 시장 골목 깊숙이 스며드는 오후 2시. 장유 전통시장은 점심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기 있네. 영순의 시선이 수선집 유리문 너머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 은행나무 아래 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한 아이는 맨발이었고 다른 아이는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재봉틀에서 일어나 문가로 걸어갔지요. 70년 세월이 새긴 주름진 손으로 유리를 닦으며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벌써 한 달째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두 아이. 맨발의 아이는 소라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지요. 헝클어진 단발머리에 때가 탄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발가락 사이로 흙먼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에는 연필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 펼쳐진 공책 위로 숫자와 도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각도가 90도면 여기는 자동으로 45도가 되는 거야. 와, 삼각형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니까. 소라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설명하는 손짓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옆에 앉은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명문 사립중학교에 체크무늬 교복이 단정했어요. 머리는 반듯하게 묶여 있었고 브랜드 운동화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엔 늘 불안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소라야, 이건 학원에서도 못 알아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그냥 알겠던데. 소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맨발의 아이가 왜 학교에 가지 않는지, 왜 시장 골목을 맴도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시장 떡집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던 소리를 들었지요. 저의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대. 엄마는 식당 일 다니면서 병원비 대느라 정신이 없고 애가 학교도 못 가고 저러고 다닌다니까. 영순의 시선이 소라의 맨발로 내려갔습니다. 발가락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초콜릿바를 꺼내 소라에게 건넸어요. 이거 먹어. 배고프지? 아니야, 괜찮아. 소라가 고개를 저었지만 배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거짓말을 들켜버렸습니다. 두 아이가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영순의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50년 전 영순도 그런 아이였어요. 부산 국제시장 골목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14살.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살았지요. 학교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저 시장 가판대 옆에 앉아 상인들이 주판 노는 걸 구경하며 숫자를 배웠어요. 얘야, 이리 와서 이거나 먹어. 어느 날 시장 국밥집 할머니가 영순을 불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할머니가 가르쳐준 바느질이 평생 직업이 되었지요. 영순은 수선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특유의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가 겨울바람에 실려왔어요. 발걸음이 은행나무를 향했습니다. 추운데 밖에서 공부하니? 두 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순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지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였지요. 영순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손수건이었어요. 이거라도 무릎에 덮고 공부해라. 바닥이 차가워. 소라의 맨발 위에 손수건을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이었지만 그 따스함이 아이의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영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가난한 아이와 부유한 아이. 맨발과 운동화. 하지만 두 아이의 눈빛에는 똑같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선집에 낡은 이불이 있는데 깔고 앉으면 덜 추울 거야. 가져다 줄까?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할머니. 영순이 수선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소라가 지수에게 속삭였어요. 좋은 분이신 것 같아. 응. 따뜻해. 바람이 불어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은 두 아이 사이에 살포시 내려앉았지요. 수선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창고를 뒤졌습니다. 구석에 쌓인 천 조각들 사이에서 오래된 누빔 이불을 찾아냈어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었지만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이불을 안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재봉틀 위에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월 15일. 곧 크리스마스였지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영순의 마음속에 작은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라가 지수에게 곱셈 구구를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지수는 신기하다는 듯 박수를 쳤지요. 영수는 이불을 안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 두 아이의 만남이 우연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가난과 부유함의 경계에서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로 만난 아이들. 그들에게는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은행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워진 오후. 장유시장 골목에는 묘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지켜보는 그곳. 작은 기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영순이 이불을 펼쳐주자 두 아이가 그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누빔 이불 위에서 수학 공식이 춤을 추었어요. 소라의 맨발이 더는 차갑지 않았고 지수의 불안한 눈빛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여기 계실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수선집은 항상 열려 있단다. 영순이 돌아서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과 함께할 겨울이 어쩐지 따뜻할 것 같다고. 시장 골목의 작은 수선집이 두 아이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재봉틀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규칙적인 그 소리 사이로 아이들의 속삭임이 실처럼 엮여 들어왔지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컨테이너 박스 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가지마. 소라의 어머니가 또 헛것을 보고 있었어요. 얇은 이불을 꼭 껴안은 채 허공에 손을 뻗었습니다. 소라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지요.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어머니의 눈동자가 초점 없이 떠돌았습니다. 입술이 계속 움직였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소라는 물 한 컵을 떠서 어머니 입술에 대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장유 외곽 공터에 덩그러니 놓인 컨테이너.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고가 되는 이곳이 소라의 집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곰팡이 자국이 피어 있었고 바닥 한쪽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지요. 소라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는 연필 2자루와 지우개, 그리고 폐지 더미에서 주운 이면지들이 들어있었어요. 오늘도 학교 울타리 밖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머니는 대답 대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빨간 구두를 신으면 춤을 춰야 해. 소라는 한숨을 삼켰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친 후로 점점 심해졌지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컨테이너를 나선 소라는 맨발로 걸었습니다. 신발은 한 켤레뿐인데 밑창이 다 닳아 있었어요. 그나마 비 오는 날을 위해 아껴두고 있었지요. 학교까지는 30분. 새벽 공기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야, 미친년 딸. 골목 어귀에서 동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너희 엄마 어제도 혼자 춤추던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저런 미친년이랑 살면 너도 미친다고.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소라의 종아리를 스쳤어요.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더 심해질 테니까요.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등교 시간이 아니라 조용했어요. 소라는 담장을 따라 돌아 교실이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칠판이 보였지요. 또 왔구나. 경비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긴 막대기가 들려 있었어요. 아저씨, 저 그냥은 무슨 무단 침입이야 이게. 당장 꺼져. 막대기가 휘둘러졌습니다. 소라는 뒤로 물러섰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밖에서 듣기만 할게요. 에이, 저리 안 가.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소라는 울타리를 따라 뛰었어요. 그리고 다른 쪽 담장 아래 숨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경비 아저씨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요. 오늘은 연립방 정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소라는 이면지를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들리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문제를 만들고 풀었어요. 가끔 교실 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아팠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 냄새가 났습니다. 소라의 배가 꼬르륵거렸어요. 아침도 못 먹고 나왔으니 당연했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생들이었어요. 미친년 딸 아니야? 맞네, 맞아. 더러워, 저리 가. 쓰레기가 담을 넘어 날아왔습니다. 먹다 남은 우유팩이 소라의 머리에 떨어졌어요. 우유가 흘러내렸습니다. 소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놀릴 테니까요. 그저 조용히 일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요. 오후가 되어 은행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라야, 오늘도 왔네. 지수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소라에게는 유일한 친구였지요. 응, 오늘 배운 거 가르쳐 줄게. 두 아이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영순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김밥이 들려 있었어요. 배고프지? 이거 먹어. 할머니. 소라가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배고픔을 이길 수 없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점심을 너무 많이 쌌거든. 영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소라의 머리에 묻은 우유 자국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수선집으로 돌아온 영순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재봉틀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았지요. 30살의 자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출산 후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세상이 온통 검게 보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괴물의 비명처럼 들렸고 남편의 위로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지요. 창문 밖을 내다보며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영순아, 같이 병원 가자. 시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순도 없었을 겁니다. 영순은 결심했습니다. 소라와 그 어머니를 도와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영순은 시장 통장을 찾아갔습니다. 통장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영순 씨? 컨테이너에 사는 그 모녀 있잖아요.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통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안타까운데. 구청에 신고는 했는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정도는 아니래요. 그렇다고 생활보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아이 학교는요?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보호자가 제대로 된 동의서를 써줄 수 없으니까. 영수는 답답했습니다.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저녁이 되어 다시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소라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아직도 공부하니? 네. 오늘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요. 영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소라야, 힘들지? 처음으로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소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는 다 알아.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앞에서 우는 것이. 배우고 싶어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엄마를 돕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순이 소라를 안아주었습니다. 마른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배워야지.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날 밤 영수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옷을 사입던 손님 중에 교육청에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번호가 바뀌지 않았기를 바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다행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 장유시장 수선집 박영순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영수는 소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려운 일이네요. 하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준비반 같은 곳이 있을 거예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소라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소라야, 검정고시 준비하는 곳이 있대.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이야. 소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갈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보호자 역할 해줄게. 소라가 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영수는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작은 사다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은행나무에서 마지막 잎이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소라의 마음에는 봄이 오고 있었지요. 은행나무가 앙상해진 자리에 작은 온실이 생겼습니다. 장유시장 상인회에서 겨울을 대비해 임시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였어요. 안에는 화분 몇 개와 낡은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화분에는 키 작은 망고나무가 있었지요. 누군가 제주도에서 가져온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따뜻하다. 소라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흙을 밟자 한결 나았어요. 응, 할머니가 우리 여기서 공부하라고 하셨어. 지수가 가방에서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소라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라는 낡은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면지를 모아 실로 묶은 수제 공책이 들어있었지요.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빼곡히 적힌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오늘은 분수 계산 마저 해보자. 소라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지수도 따라 앉았어요. 명품 교복이 흙바닥에 닿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분모를 같게 맞춰야 해. 와,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려면. 소라의 손가락이 흙바닥에 숫자를 그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그렸어요. 아, 이제 알겠다.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는 6분의 5. 맞아. 천재네. 소라가 웃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천재는 무슨. 학원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나쁘대. 그건 선생님이 못 가르친 거야. 넌 충분히 똑똑해. 지수는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옷, 맨발.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떤 선생님보다 진실했어요. 소라야, 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냥 혼자 공부했어. 도서관에서 책 보고 학교 밖에서 수업 엿듣고. 소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지수가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과 유부초밥이 가득했습니다. 같이 먹자. 엄마가 너무 많이 싸주셨어. 나는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그 한마디에 소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친구라고 불린 순간이었어요. 두 아이는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망고나무의 작은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근데 소라야, 너희 집은 어디야? 지수의 물음에 소라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가까워. 나중에 놀러 가도 돼?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엄마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때 비닐하우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수, 여기 있었구나. 지수의 어머니였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모습이 위압적이었어요. 엄마, 학원 빼먹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이런. 애랑. 어머니의 시선이 소라를 훑었습니다. 맨발,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눈빛에 경멸이 서렸어요. 더러워. 당장 일어나. 엄마, 이 애는 내 친구야. 소라라고. 친구? 저런 거지 같은 애가 친구야? 소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지수의 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집에 가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애랑 어울리지 마. 엄마, 왜 그래? 소라는 좋은 애야.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닥쳐. 저런 애한테 뭘 배운다는 거야? 두 사람이 멀어져 갔습니다. 지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망고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영순이 비닐하우스로 왔습니다. 소라야,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어둡네.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다 봤다고 했으니까요. 지수 엄마가 심하게 말했다며? 괜찮아요. 영순이 소라 옆에 앉았습니다. 소라야, 세상에는 마음의 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 벽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거야. 두려움이요? 그래. 다른 것,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너와 지수의 우정은 진짜야.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다음 날 지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라는 매일 망고나무 아래서 기다렸어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가끔 망고나무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지수야, 오늘 새로운 공식 발견했어. 내가 좋아할 텐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라가 포기하려던 순간 누군가 비닐하우스로 들어왔어요.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교복 입은 친구 2명이 함께였습니다. 소라야. 지수가 달려와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감시해서 못 왔어. 그런데 오늘은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온다고 하니까 허락하셨어. 뒤에 선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진짜 맨발이네. 냄새난다. 지수가 돌아봤어요. 그런 말하지 마. 소라는 내 친구야. 친구? 저런 애가. 한 친구가 비웃었습니다. 지수야, 너 이상해진 것 같아. 공부도 갑자기 잘하더니. 설마 이 애한테 배운 거야? 그래, 맞아. 소라는 천재야. 너희보다 훨씬 똑똑해. 지수의 말에 친구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왜 학교 안 다녀?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지 뭐. 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전 가난해요. 학교도 못 다녀요. 하지만 공부는 좋아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친구들이 불편해하며 지수를 끌었어요. 가자. 여기 더러워. 너희 먼저 가. 난 더 있을게. 야, 김지수. 너 우리랑 안 놀 거야? 그럼 안 놀아. 지수의 대답에 친구들이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내일부터 왕따야, 너. 비닐하우스에 정적이 흘렀어요. 지수가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휴, 시원하다. 지수야, 괜찮아? 응. 저런 애들이랑 안 놀아도 돼. 나 이제 너 있잖아. 지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지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지요. 아, 지수 어머니시죠? 전 수선집 할머니예요. 네. 아, 그 할머니.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지수가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소라라는 아이 덕분인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죄송한데요, 할머니.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수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소라가 비닐하우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네가 소라냐?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구청 직원들이었어요. 컨테이너 불법 거주자 맞지? 따라와. 왜? 왜요? 너희 엄마 병원 입원시켜야 해. 너도 보호시설로 가고.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엄마랑 떨어질 수 없어요. 애야, 이게 너희를 위한 거야. 남자가 소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라가 발버둥 쳤어요. 그때 영순이 뛰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뭐예요, 할머니? 이 아이는 제가 돌보고 있어요. 보호자 역할 하고 있다고요. 공식적인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영순이 소라를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강제 조치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소라는 영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요?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울지 마.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영순도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지수가 비닐하우스로 왔습니다.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어요. 소라야, 들었어. 큰일이라며? 지수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엄마한테 말해볼게. 소용없어. 내 엄마는 날 싫어하잖아. 지수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해볼게. 넌 내 친구니까. 친구는 서로 돕는 거잖아. 망고나무의 작은 잎이 떨렸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두세 개를 가로막는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소라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우정의 힘을. 윤태성의 벤츠가 장유시장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봤어요. 회장님이 이런 곳에 올 일이 있을까 싶었지요. 태성은 차에서 내려 시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명품 구두가 젖은 시장 바닥을 밟았어요. 지수가 여기 있다고? 비서의 보고를 받고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딸이 학원을 빼먹고 시장에 간다는 소식에 화가 치밀었지요.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성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빠. 지수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옆에는 맨발의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태성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의 교복은 흑투성이었고 손은 분필 가루로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김지수, 이게 뭐하는 짓이니? 아빠, 이 아이는 소라예요. 제 친구. 친구? 이런 거지 같은 아이가. 소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당장 일어나. 집에 가자. 아빠, 제발요. 소라는 좋은 아이예요. 지수야,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체면이란 게 있다. 너도 알아야 해. 체면. 그 한마디에 지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체면이요? 아빠는 제가 공부 못해서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전 처음으로 혼자서 문제를 풀었어요. 소라가 가르쳐줘서요. 학원 선생님도 못 가르친 걸 소라는 해냈어요. 태성이 소라를 다시 봤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그때 영순이 들어왔습니다. 아, 지수 아버님이시군요. 누구십니까? 전 수선집 할머니예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지요. 영순이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세월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회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배움에 체면이 끼어들면 그건 진짜 체면이 아닙니다. 태성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가난했어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지요. 하지만 누군가 가르쳐줬을 때
그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배움 그 자체였습니다. 영순이 소라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학교도 못 다니지만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울타리 밖에서 수업을 엿들으며 배웠지요. 그런 아이가 따님을 가르쳤다면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태성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냈어요. 아빠, 이거 보세요. 제가 받은 첫 100점이에요. 소라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풀었어요. 태성이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100점이었어요. 선생님의 칭찬 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지요. 이게 정말 내가? 네. 소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태성이 소라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이소라입니다. 부모님은? 소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순이 대신 말했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세요. 그래서 혼자? 네. 태성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업가의 차가운 계산과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충돌했어요. 소라야, 너희 집이 어디니? 그건 보여줄 수 있겠니? 소라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컨테이너 박스 앞에 선 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녹슨 철판,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안에서 들리는 혼잣말.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일까요? 엄마예요. 소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지요. 빨간 구두를 벗을 수가 없어. 태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어요. 이건 방치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야. 태성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지금 당장 최고의 정신과 의사를 섭외해. 그리고 병원에 VIP 병실도 준비하고. 소라가 놀란 눈으로 태성을 봤습니다. 아저씨. 소라야, 내 어머니는 치료가 필요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돈은 내가 낼게. 지수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리고 너도 제대로 된 곳에서 지내야 해. 태성이 소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태성이 무릎을 꿇고 소라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도 누군가의 딸이니까. 그리고 내 딸을 도와준 은인이니까. 그날 저녁 소라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깨끗한 병실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요. 소라는 태성이 마련한 작은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방바닥을 느꼈어요. 소라야. 태성이 원룸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네. 너에겐 이제 아버지가 있다. 법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너를 지켜줄 어른이 있다는 걸 기억해. 소라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수선집에 태성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영순 어르신. 아이고,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요. 체면이 배움을 막으면 그게 진짜 체면이 아니라는 것. 영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소라 덕분에 지수가 변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를 아끼는 법도 배웠고요. 소라도 많이 변했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태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두 아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새 신발을 신은 소라와 편한 옷을 입은 지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저 아이들이 만드는 세상은 우리가 만든 세상보다 나을 겁니다. 영순의 말에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는 세상이니까요. 망고나무가 새 잎을 틔웠습니다. 작지만 푸른 잎이었어요. 소라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공식 친구 어른의 관심 희망. 지수가 옆에서 웃었어요. 그거 수학 공식 아니야. 맞아. 인생 공식이지. 두 아이의 웃음이 비닐하우스를 채웠습니다. 영수는 수선집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태성은 차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지요. 김 실장, 장학재단 설립건 진행해. 이름은 희망의 사다리로 하자. 전화를 끄는 태성이 비닐하우스를 바라봤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배웠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업가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미소였어요. 소라의 어머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지요. 소라가 잘 있나요? 처음으로 또렷하게 한 말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소라는 잘 있어요. 공부도 하고 친구도 생겼어요. 간호사의 말에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상적인 미소였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장유시장에도 소라의 마음에도 그리고 한 가족의 체면보다 높았던 벽에도 봄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라는 거울 앞에 섰어요. 깨끗한 교복, 반듯한 머리, 새 운동화. 낯선 모습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새 교과서와 공책이 들어있었지요. 소라야, 준비됐니? 문 밖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등교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응, 나가. 두 소녀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장유중학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짧았나 싶을 정도로 금세 도착했지요. 정문 앞에서 소라가 멈췄습니다. 왜? 무서워? 지수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신기해서. 정문. 그동안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던 곳인지. 울타리 밖에서 엿듣기만 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자. 지수가 손을 잡아 끌었어요. 두 소녀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교실에 들어서자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 애가 그 애야? 울타리 밖에서 엿듣던 미친 여자의 딸이라던데.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소라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겪어본 일이었으니까요. 첫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차방 정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었어요. 복잡한 시기였지요. 누가 풀어볼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네. 신입생이. 이소라? 네. 소라가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분필을 들고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X는 3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맞아요. 완벽해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그냥 공부했어요. 점심시간 소라는 지수와 함께 급식실로 갔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처음 먹어보는 학교 급식이었어요.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소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밥 한 그릇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방과 후 소라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정신과 병동이었지요. 엄마.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소라야. 엄마. 절 알아보세요. 그럼. 내 딸인데. 어머니가 소라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2달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포옹이었지요.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미안해. 엄마가 많이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나아지고 있잖아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물 치료가 잘 듣고 있습니다. 조만간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어요.
저녁 소라는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망고나무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작은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소라 선생님. 낯선 아이들이 소라를 반겼습니다. 시장 주변의 가난한 아이들이었지요. 소라와 지수가 시작한 은행나무 아래 독서실의 학생들이었어요.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오늘은 분수 계산을 해볼까? 소라가 칠판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배움에 대한 갈망이 빛나고 있었지요. 지수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봐요. 두 소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돌려주고 있었어요. 영순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간식이 들려 있었지요. 공부하느라 배고프지? 이거 먹으면서 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영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사람은 제때 붙잡아줘야 산다. 50년 전 자신을 붙잡아준 그 손길처럼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윤태성도 가끔 들렀습니다. 잘하고 있네. 아빠. 지수가 달려가 안겼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소라가 인사했습니다. 감사는 너희가 스스로 만든 거잖아. 태성이 아이들을 둘러봤습니다. 가난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책이든 뭐든. 지금도 충분해요. 소라의 대답에 태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소라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소라 학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모범 학생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속에는 처음에 수군거렸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제는 소라를 인정하고 있었지요. 소라야, 한마디 해볼래? 소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 혼자 공부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영순 할머니, 지수, 그리고 지수 아버님. 그분들이 없었다면 전 여기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가난하다고, 부모님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줄 거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더 크고 더 따뜻한 박수였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소라의 어머니가 퇴원했어요. 완치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태성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모녀가 함께 살게 되었지요. 소라야, 밥 먹자. 어머니가 차린 밥상.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뿐이었지만 소라에게는 진수성찬이었어요. 엄마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병원에서 요리 치료받았거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은행나무 아래 독서실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시장 상인들도 도왔습니다. 책을 기부하고 간식을 보내고 때로는 직접 와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지요. 옛날에 나도 이렇게 가난했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장사를 배웠지. 떡집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라야, 장학금을 받게 됐대. 지수가 뛰어와 전했어요. 장학금? 응, 아빠가 만든 희망의 사다리 재단에서 첫 장학생으로 선발됐어. 소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어요. 영수는 수선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때 붙잡아준 손길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구나.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이제는 제법 큰 건물이 들어섰어요. 은행나무 공부방이라는 간판이 달렸지요. 태성이 후원하고 시장 상인회가 함께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소라가 대표로 인사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맨발로 앉아 있었어요. 학교 울타리 밖에서 수업을 엿듣던 미친 여자의 딸이었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봐주었어요. 영순 할머니는 따뜻한 이불을 주셨고, 지수는 친구가 되어 주었고, 윤태성 회장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소라가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제때 붙잡아줘야 산다고. 저는 그 손길에 붙잡혔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붙잡아주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순이 소라에게 다가갔어요. 자랑스럽다, 소라야. 할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70년의 세월과 14살의 청춘이 만났어요. 지수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평생 친구하자. 당연하지. 태성이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구나. 봄이 또 왔습니다. 소라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전교 1등이었고 은행나무 공부방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시작했어요. 시장 안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소라야, 오늘도 공부방 가니? 네. 오늘 새로운 아이가 온대요. 조심히 다녀와. 평범한 대화였지만 소라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은행나무 공부방에 도착하니 낯선 아이가 서 있었어요. 맨발에 헝클어진 머리. 1년 전의 자신 같았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민수예요. 민수야, 여기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곳이야. 걱정하지 마. 소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선생님도 저처럼 가난했어요. 응. 나도 너처럼 맨발로 다녔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떡해. 누군가 나를 봐주었거든. 이제는 내가 너를 봐줄게. 소라가 민수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영수는 수선집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봉틀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지요.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구나. 시장 골목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은행나무는 잎을 떨어뜨렸지만 그 아래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지수가 칠판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오늘의 수업 꿈은 이루어진다. 소라가 옆에 덧붙였어요. 단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아이들이 소리내어 따라 읽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넘어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태성이 회사에서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사다리 재단 1년 성과 보고서였지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서가 우려했지만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야. 미래에 대한 투자. 소라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말했어요. 아주머니, 김치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소라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라야, 오늘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뭘요? 우리 딸이 천사 같다고. 소라가 웃었습니다. 천사는 무슨. 그냥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안았어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앙상한 가지였지만 곧 새싹이 돋을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친 여자의 딸이 아니다. 나는 용감한 어머니의 딸이고 영순 할머니의 손녀이고 지수의 친구이고 아이들의 선생님이다. 무엇보다 나는 희망의 이름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나무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어요. 소라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영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제때 붙잡아줘야 산다. 그리고 소라는 덧붙였어요. 붙잡아준 손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은행나무 아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출발점이 어디든
누군가의 눈길이 있다면 삶은 바뀔 수 있었어요. 그것이 장유시장 은행나무가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